안녕하세요. 과학책 수다를 떨고 있는 자박다식 고3입니다. 그에 묻어가는 김사서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의 과학책 수다 1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학과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산업혁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책을 가지고 과학책 수다를 떨어보겠는데요. 오랜만에 국내 도서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전 환경부 장관을 지내신 김명자님이 쓰신 산업혁명으로 세계사를 읽다입니다. 고3님께서 풀어내실 이야기가 무척 많을 것 같은데 오늘 한번 장을 펼쳐보시겠어요?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 책이 산업혁명 시작인 18세기부터 지금 현재까지 쭉 다루는 책이잖아요. 역사적 사건이나 과학적 사건 같은 걸 모두 다루다가 보니까 너무 주제가 방대해요. 할 얘기가 무지하게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저자이신 김명자님부터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분은 고3님을 잘 몰라도 고3님은 그분을 굉장히 잘 아시는 듯한 느낌을 주셨어요. 그렇죠. 저는 BTS를 잘 알지만 BTS는 저를 모를 겁니다. 그거랑 똑같은가요? 그렇죠. 비슷한 거죠. 똑같지는 않고 비슷한 겁니다. 네. 이게 너무 이력이 많으셔서요. 이 과학기술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원래 화학 전공하셨고 그리고 버지니아대에서 박사학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30년간 교수직을 수행하시다가 1999년에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과학기술단체들 연합기구가 있습니다.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래가지고 줄여서 과총이라고 하는데요. 많이 들어봤어요. 과총. 그렇죠. 그 과총에 2017년에 최초로 여성 회장으로 임명되셔서 쭉 해오셨습니다. 얼핏 제가 사진을 봤는데 미모도 굉장하시던데 뭐 모자란 게 없으신 듯 하더라고요. 이 책은 산업혁명의 정의부터 시작을 해서 1, 2, 3, 4차 산업혁명까지 두루 다루고 있고 그래서 고3님이 산업혁명의 정의부터 설명을 해주시고 가시는 게 좋을 듯한데 뭐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아놀드 토인비라고 이름은 들어보셨죠? 예, 토인비 들어본 것 그렇죠. 같죠. 이게 굉장히 유명한 경제사학자거든요. 이분이 최초로 사용을 하셨어요. 근데 아주 간단히 요약을 하면 18세기 중엽에 영국에서 이제 시작된 기술 혁신들하고 이에 수반되는 사회 경제적, 구조적 이런 변화들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 산업혁명하면 기술이나 생산 부분의 혁명을 국한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모든 부분에서 파괴적 혁명을 수반한 그런 거거든요. 그 충격으로 시대적 가치관까지 변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술 혁신이 자본주의 성립을 이끌어냈다. 이런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선 1차 산업혁명을 1760년부터 1830년으로 보고 있고 그게 영국에서 비롯되어 세상을 바꾸었다고 하던데 근데 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먼저 일어났을까요? 기본적으로 이 산업혁명하면 증기기관으로 대변되는 과학기술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생산수단이 발전을 하니까 생산성이 급격히 증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식민지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해외 교육이 증가하고 소득 증대도 중요한 요인이 되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담배 주로 교육하고요. 인도는 향신료, 중국은 차, 서인도 제도 같은 데서는 설탕 같은 거를 교육이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18세기에는 사실 영국보다는 과학이 좀 더 발달하고 국토도 훨씬 2배 이상 큰 프랑스가 있었거든요. 프랑스가 훨씬 경제적, 군사적 강국이다라고 하는데 프랑스에는 왜 이게 먼저 일어나지 못했나라는 의문이 많이 제기가 됐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영국이 프랑스보다 강력한 교회나 국가의 간섭이 별로 없었다. 좀 자유로웠다는 그렇죠. 자유로웠다는 거죠. 인구 증가나 식량 증산이 주요한 요인이기도 하지만 17세기 후반에 우리 명예혁명 얘기하잖아요. 명예혁명으로 당시 왕인 제임스 2세를 쫓아내거든요. 퇴위시켜요. 이런 지속적인 정치적이나 제도적인 혁신이 쭉 있었기 때문에 혁신이나 효율화가 이제 이런 토양이 잘 조성돼 있었던 거죠. 산업혁명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토양인 거죠. 네. 영국이 산업혁명의 핵심 원동력이 된 다른 나라와 조금 다른 점을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살짝 얘기했습니다만 영국이 이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이끄는 사람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당장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 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죠.
기업가 정신이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성장 동력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보는 거죠. 대표적으로 루나 소사이어티라고 이 책에서 언급을 하는데 뭐 과학자, 공학자, 사상가들 모임이거든요. 여기 회원이 유명한 뭐 볼턴이나 와트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가장 불명예스러운 전쟁으로 영국하고 중국의 1, 2차 아편 전쟁을 꼽더라고요. 그 이유도 있겠죠. 이제 아편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에 이제 1840년쯤에 당시 중국의 아편 중독자가 1200만 명 정도 됐었대요. 뭐 더 많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중국 인구의 거의 청나라죠. 그 당시 중국이 아니라 청나라 인구의 3% 정도라고 합니다. 엄청난 거잖아요. 청나라 황제가 이제 이게 너무 심하니까 칙령을 내려가지고 근데 흠차 대신 이제 황제 특사를 보내요. 임칙서라고 굉장히 유명한 관리인데요. 임칙서를 보내서 아편 수입도 금지하고 다 압수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이에 대응해서 뭘 했냐면 함대를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공격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때 영국은 의회 국가거든요. 그렇다가 보니까 전쟁 수행을 하려면 하원에서 예산 동의를 받아야 돼요. 투표를 하거든요. 근데 치열한 대결을 벌였는데 271대 262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전쟁을 하자로 결판이 나는 거죠. 이게 이제 영국 자본가들의 압력이 굉장히 작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편 무역을 승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후에 교역의 뭐 자유나 영국 시민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을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빌미가 아닌가요? 그렇죠. 일종의 뭐 약간은 이제 표면적인 목적 핑계인 거죠. 근데 이쯤에서 1차 아편 전쟁 누가 이겼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뭐 근대화된 영국군이 승리를 했겠고. 너무 쉬운데? 네. 근데 그 대가로 홍콩을 차지하는 무슨 조약이 있었는데 그 조약이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뭐였죠? 아깝네요. 네. 북경 위에 남경? 난징 조약입니다. 아, 난징이었군요. 아깝네요. 네. 여기까지 맞췄으면 완벽했는데. 아, 그러게요. 아쉽네요, 저도. 네. 제가 항상 궁금하게 여겼던 게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었나 이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그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 책이 흥미롭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1차 산업혁명 시기에 우리나라 조선의 상황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요게 이제 산업혁명이 1760년부터 1830년 정도까지잖아요. 요때 딱 우리나라는 영조, 정조, 순조 딱 요 시기입니다. 요게 딱 맞아 들어가요. 신기하게. 이제 산업혁명 딱 시작하던 시기에 1762년에는 그 유명한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죽게 되는 사건이 있고요. 1776년에는 자본주의, 그게 경제학에서 되게 중요한 해인데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내게 됩니다. 근데 요 해에 우리나라에서는 정조 임금이 즉위를 하시고요. 규장각을 설치합니다. 규장각 우리 책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죠. 개혁 관료들이 양성되는 정조의 그런 정치의 기반인 거죠. 그리고 1783년에는 박지원이 열하일기를 내게 되거든요. 요건 또 무슨 의미냐면 실학이 확실히 부흥되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1791년에는 국사책에 나옵니다. 요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금난 정권이 폐지가 됩니다. 어렵죠. 금난 정권 정말로 시험에 잘 나왔던 그렇죠. 문제였죠. 예.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왜 중요하냐? 그것도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난전이라고 자유롭게 상행위를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시전 상인에서 어용 상인들에서 국가가 지정해 준 상인들이죠. 그 상인들이 막을 수 있게 하는 권리가 금난정권, 난전을 금하는 권리입니다. 그거를 폐지해 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난전이 상업이 되게 활성화된 그렇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제 막 척하면 척이네. 그래서 자유로운 상공업이 활성화되는, 한마디로 이제 우리라고 치면 이런 시장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어느 정도 닦은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과학기부잖아요. 과학관이잖아요. 1792년에 그 유명한 정약용이 거중기를 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 정조 시대에 이렇게 뭐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상공업도 진흥하고 실학으로 해서 이렇게 혁신 기반이 딱 마련이 되는 거죠. 근데 정조 임금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이런 게 많이 약해지게 되는 거죠. 정조 시대가 조금 더 길어졌다면 우리나라도 이런 뭐 세계사의 흐름을 같이 타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네요. 그렇죠. 뭐 정조 임금님께서 조금 더 살아 계시고
이런 기반을 좀 닦았다고 하면은 아마 조금 더 저희가 세계사 흐름에 일찍 적응을 할 수 있고 보다 초기부터 중요한 국가로 자기매김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하여튼 뭐 역사에 가정은 없는 거니까요. 그 정조임금 돌아가시고 순조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뭐 세도 정치가 들어서고 막 대규모 천주교 탄압 사건 하면서 막 나라가 혼란해집니다. 혼란해지면 보통 백성들이 난을 일으키죠. 그렇죠. 그때 뭐 홍경래 난부터 해가지고 막 평안도민 난이라고 하는데 그런 농민 전쟁 같은 밀란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혁신의 힘이 꺾이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1차 산업혁명 시기의 조선이었고 2차 산업혁명의 시기는 1870년부터 1930년까지를 이야기하는데 2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철강, 석유, 전기 이런 것들이고 1차가 영국이 주도를 했다면 2차는 미국하고 독일이 주도권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이유도 있겠죠. 아, 이제 뭐 요약을 너무 잘하시네요. 맞습니다.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렇죠. 역시 책을 딱 보시면 다 됩니다. 그죠? 2차 산업혁명은 이제 19세기 후반이죠. 19세기 후반에 이제 처음에 독일의 화학연료 합성부터 딱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이후에는 미국으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무대가 넘어가면서 철도, 뭐 철강, 정유, 전기, 뭐 자동차, 통신 온갖 여러 산업 분야들이 서로 얽히고 막 서로 이끌어주면서 막 발전을 하게 됩니다. 2차 산업혁명기에서 독일이 최초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국가적 이런 역량을 염료 합성, 그러니까 화학에 막 쏟은 산업화 전략을 갖고 있거든요. 화공에 우리가 이런 투자를 확 한 거죠. 그게 예를 들면 독일 대학들이 그 전에 이제 기초과학 연구를 충분히 하면서 축적이 되고요. 그리고 요게 제도적 기반인데 좀 특이한 거라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독일은 같은 성분이라도 합성 공정이 다르면 그 특허를 인정을 해줬대요. 그렇게 특허법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개발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연구를 다양한 학성 과정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는 거죠. 제도를 하나 바꿔주니까 그죠. 연구가 활성화 확 되는 거죠.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대기업도 기초 연구를 많이 지원하면서 신산업이 영국에서 독일로 이제 넘어오고 독일이 영국을 앞지르는 계기가 됩니다. 미국은 뭐 예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남북 전쟁 이후에 이제 1차 산업, 면화 이런 거 위주에서 국가가 뭐 철도, 철강, 전기, 뭐 자동차 이런 2차 산업 위주로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지속적 혁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과수다에서 다뤘던 전류 전쟁이 미국의 2차 산업혁명 시기의 절정이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제 전류 전쟁에서 많은 이야기를 좀 우리가 풀어놨었잖아요. 이 책과 연결해서 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고요. 이때 이제 1차 산업혁명의 원조인 영국이 미국하고 독일한테 아까 얘기했지만 주도권을 내주게 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그 기술 혁신을 일어난 이런 격동기잖아요. 격동기에는 낙후된 국가, 좀 뒤처져 있던 후발 국가들이 강국으로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혁신을 하면 자기도 그 나라도 주도권을 가지는 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19세기 후반에 리모컨의 발명이 기술사에서 세 가지의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혁신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 저번 전류 전쟁 시간에 우리 얘기했는데 그 이름 바로 테슬라. 그죠? 테슬라랑 네. 관계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우리 전류 전쟁 책 마지막 지나고 끝나고 이제 다 후속편이랑 마찬가지인데요. 1898년 뉴욕 박람회에서 모형 보트를 무선으로 조종하는 걸 시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보트가 막 혼자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 없이.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자기가 막 말을 걸면 빛이 반짝반짝 나고 그 사람들이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뭐야 이게? 진짜 마술사인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 보트에 저거 원숭이 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했더니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거죠. 테슬라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뚜껑을 탁 열어서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죠. 근데 또 이게 테슬라다운 거죠. 테슬라답게 특허 취득을 못해요. 조금 달라요. 특허 출원을 했는데 특허청이 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특허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 기술은 실현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반려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테슬라는 거기도 딱 대고 내가 그럼 한번 실현해 보여주지 하고 딱 보여준 거죠. 대단한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테슬라를 뭐 마법사다, 그리고 살인 광선도 만들 거다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봤던 거네요. 맞습니다. 뭐 그 시대 이 정도를 딱 보여줬으면 뭐 특허를 반려될 기술을 딱 시연했는데 뭐 당연한 거 아니습니까? 그렇게 의심하고도 남을 거죠. 요 기술이 이제 또 세 가지 중요한 기술을 내포하고 있다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일상생활에 우리 리모컨 쓰잖아요. 그 리모컨 기술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다 하면서 이제 자동으로 움직였잖아요, 보트가. 그럼 뭐죠? 자동으로 막 움직이는 애들. 로봇. 그렇죠. 네. 로봇의 최초 형태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봇 기술이랑 라디오 조종, 그러니까 무선 조종을 했잖아요. 이게 융합이 되니까 지금 요새 핫한 드론 기술의 원조로 볼 수 있다는 게 이 책의 설명입니다. 이 책에는 오랜 시간을 들여서 설명해야 되는 주요 개념이나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던데 코드주의는 과수다 우리 멋진 신세계에서 다뤘으니까 멋진 신세계 한 번 더 보시고요. 테일러주의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요게 사실은 여러 뭐 행정학이나 뭐 경영학 이런 데서는 꽤 중요합니다. 뭐 산업공학 이런 데서. 산업혁명기의 공학이라 뭐 엔지니어링이죠. 이 엔지니어링이란 게 기술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엔지니어링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뭐 새로운 전문직들이 막 출현하고요. 그리고 자본주의가 정착되기도 하고 이런 사회적 공학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예, 과학적 관리라고 합니다. 사이언티픽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이 개념이 테일러주의가 탄생되게 되는 거죠. 테일러주의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공장 경영을 하는 모형이 있습니다. 모델이 있는데 여기 사람을 기계의 한 부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성만 중시하는 거죠. 노동자를 어떤 순서로 배치하면 물건을 빨리 잘 만드나? 뭐 오류 없이 만드나? 그리고 몇 분 쉬는 게 근육의 회복이 좋아가지고 물건을 빨리 잘 만들 수 있나? 불량 없게. 그런 식으로 노동자랑 기계가 거의 복합체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뭐 감정이나 이런 거는 배제하고 완전 그렇죠. 효율성만 봤던 맞습니다. 거네요. 그냥 효율의 극대화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과학적으로만, 합리적으로만 관리하는 대상인 거죠, 사람도. 네. 우리는 책으로만 읽어도 이렇게 숨가쁘게 2차 산업혁명에 대해 달려온 것 같은데 그 당시 2차 산업혁명의 그늘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모든 게 이제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어둠도 크잖아요. 그래서 2차 산업혁명기에 보면 막 GDP도 확 급증하고 근데 그렇다 보니까 빈부격차도 확 심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 환경이 공업화되다 보니 굉장히 위험하고 열악해지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임금 노동자들이 이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뭐 빈부격차, 위험한 노동 환경, 계층 갈등이 되게 심화됩니다. 당시에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미국 노동자가 하루에 100명 정도나 됐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이때부터 자연자원 남용을 해가지고 생태계 훼손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이 책 예를 하나 드는데요. 1880년에 런던 스모그 사건. 되게 유명했죠. 그렇죠. 네. 스모그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문제는 나흘간 바람이 거의 불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계속 거기 있었던 거죠. 지속되면서 4,000명이나 죽었대요. 그리고 그 후유증 같은 걸로 한 달 뒤에 또 8,000명 가까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인재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공업화로 인한 이런 문제점이 드러난 거죠. 네. 그럼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그 당시 2차 산업혁명 그 시기에 우리 조선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근데 이때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구한말, 조선 말기고 일제강점기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즉위하는 그때 조선은 초기에는 세국 정책 펼치잖아요. 누구죠? 흥선대원. 잘하네. 척화비 막 세우고 이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개항을 강제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양이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부국강병, 이제 서양 제국주의들처럼 일본이나 뭐 이런 모델을 따라가려고 하죠. 그러면서 뭐 갑신정변, 가보개혁, 광무개혁 같은 개혁을 하는데 이거 순서대로 역사책에서 이제 읽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뒤섞어 볼게요. 가보개혁, 갑신정변, 광무개혁 순서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잘하네. 네. 뭐가 제일 문제예요? 갑신정변. 그다음 가볼게요. 아까 구삼님이 잘하네. 그렇게 순서대로 말씀하셨어요. 네, 안타깝습니다. 빨리 하시죠. 네, 네.
네네. 그런 개혁들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좀 너무 지배층 위주로 이제 상위층에서 개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사회개혁이나 이제 산업구조 개편까지 혁신을 이끌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이 제국주의잖아요. 결국 일본한테 우리는 수탈 대상이거나 뭐 노동력 공급, 뭐 상품 소비처, 전형적인 식민지 지배하에 들어선 거죠.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산업혁명 동력을 가지기에는 많이 힘들어지게 된 거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참으로 우울했던 그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때 과학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이제 다윈이 이제 50주기가 1933년에 있었대요. 4월 19일 날 돌아가셨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4월 19일 꽤 중요한 날이잖아요. 4.19 혁명일인데 그때 돌아가셔서 그날을 과학데이라고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요거를 이끌던 분이 김용관 선생이신데요. 1938년까지 행사하시다가 일제 탄압을 받고 투옥되셨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끊어졌다가 세월이 쭉 흘러서 1968년에 과학의 날로 바뀌게 되거든요. 지금 과학의 날이 생겼죠. 67년에 과학기술처가 생깁니다. 지금 제가 과기부에 근무를 하잖아요. 이거의 전신인 거죠. 과학기술처가 생긴 날이거든요. 과학의 날 언제죠? 과학의 날 당연히 4월 21일이죠. 제가 선생님. 4월 19일이라고 그렇지. 말씀드릴 줄 함정을 알았죠. 팠는데. 네, 네. 바뀌었더라고요. 네. 이제 막판에 다가오니까 이제 점점 막 똑똑해지셔가지고 힘이 되네요. 과찬이십니다. 예. 이후 내용은 뭐 1, 2차 세계 대전과 경제 공황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인데요. 저는 히틀러의 홀로코스트가 너무 충격적이긴 하더라고요. 이 책에도 약간 묘사가 되는데 원래 원이 신한테 우리가 동물을 이렇게 태워가지고 재물을 바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독일 나치당이나 히틀러가 기록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뭐 유대인만 학살한 게 아니라 유대인, 뭐 폴란드인, 슬라브인 그리고 집시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 뭐 정치범 할 것 없이 거의 1,100만 명을 집단 수용 시설에 가두고 학살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럽에 거주하는 유대인이 한 900만 명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600만 명이나 학살했다는 기록도 있다고 하니까요. 엄청난 거죠. 거의 뭐 3분의 2 정도. 그렇죠. 근데 이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제 독일은 지금도 뭐 2차 대전에 대해서는 막 계속적으로 사죄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메르켈 총리가 거기 나치의 유대인 학살 그 자양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가가지고 책임을 인식하는 게 독일의 국가 정체성의 일부다라고 거기서 합니다. 사실 뭐 어느 나라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 어느 나라도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뭐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국제 질서도 눈여겨봐야 되겠는데 브레튼 우주 협정하고 새로운 국제 통화 제도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제 전공이긴 한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요 사실 양자역학이랑 비슷해서요. 아주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도 그거가 좀 쉬울지는 쉽게 설명해 주리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2차 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 1944년에 미국의 뉴햄프셔에 브레튼 우즈라는 동네가 있었대요. 동네 이름입니다. 동네 이름이었네. 그렇죠. 브레튼 우즈가. 거기서 이제 전쟁 끝날 걸 대비해가지고 이제 좀 끝나가는 분위기니까 서방 전문가들이 모여요. 그래서 국제 통화 체제를 새로 설정하자라고 해서 모입니다.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요약을 할게요. 미국 달러 있잖아요.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하는 체제. 그게 브레튼 우즈 체제입니다. 사실 이제 공황이나 전쟁 유발 요인이 기존의 환율 제도가 좀 문제가 있었다. 환율 얘기가 나오니까 벌써부터 머리가 아픈데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흐름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전쟁을 하면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네, 군수 물품을 생산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전쟁 비용을 막 증가합니다. 근데 각국의 나라의 돈 화폐는요.
금이랑 딱 바꾸는 비율이 일정합니다. 이걸 금태환이라고 그러거든요. 좀 어려운 말이면 금태환이라고 하는데 금이랑 그러니까 왜냐하면 화폐의 가치를 보장하는 금이랑 바꿔줄 수 있는 그걸 유지를 해왔거든요. 과거에는. 근데 각 나라마다 다 하는 거예요. 화폐 가치는 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그게 다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다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나라별로 금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환율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각 나라보다 확률이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 통화의 가치,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일정하겠어요? 변동이 심하겠어요? 변동이 심할 것 같아요. 그렇죠. 변동이 심하죠. 그리고 특히 돈 가치가 확 떨어지겠죠. 그렇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침체가 됩니다. 그리고 또 돈을 막 찍어냈으니까 어떻게 되죠? 인플레이션. 이 상품에 비해서 돈을 엄청나게 좋아야 상품을 살 때 우리들 물가가 확 뛰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각국은 서로 이제 자기 나라만 보호하려고 보호무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 투기도 화랑.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공황도 일으켰지만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요한 요소도 되거든요. 요거를 막으려고 하니까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 달러만 금하고 고정 비율로 바꿀 수 있게 아까 금태환이라고 해요. 금하고 고정 비율로 바꿀 수 있게 딱 정하고요. 나머지 나라들은 미국 달러하고만 고정 환율로 바꿀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엄청 중요해지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대신 각 나라의 통화 가치는 되게 그렇죠. 안정해지는 겁니다. 국제 통화 시장이 굉장히 안정되고요. 환율도 안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의 강대함을 인정하는 체제인 거죠. 미국의 달러 가치가 유지가 될 거다. 신뢰를 딱 기반으로 두면서 그렇게 되니까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완전 우뚝 서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공산주의 그러니까 소련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을 제외하고 이 서방 세계에서는 완전히 미국 중심으로 이제 경제가 재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그 유명 IMF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IBRD 같은 게 설립이 됩니다. IMF는 우리나라에서 뭐 1999년에 외환 사태로 우리가 되게 많이 들어봤던 그런 단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3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혁명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고 하는데 지식혁명과 제3의 물결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겠어요? 제3의 물결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죠? 엘빈 토플러. 이걸 어떻게 알지? 아, 대단한데? 사서는 원래 책 그 겉면만 잘 매치를 하기 때문에 책 제목하고 저자 이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는 잘 몰라요. 그렇구나. 틀리는 재미가 없네요.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이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다 본 사람은 또 별로 없어. 그렇죠. 그러면 이 지점에서 우리가 과학책 수다잖아요. 그러면 아는 척 해드릴 수 있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1980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게 일단 중요하고 요때 이미 탈공업의 정보혁명이 제3의 물결이고 그게 우리한테 몰려올 거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뭐죠? 그 앞에 다른 물결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1차 물결, 2차 물결도 그렇죠. 있었겠죠. 퍼스트 웨이브, 세컨드 웨이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첫 번째 물결은 뭐냐? 옛날에 구석기인들은 당연히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렇죠. 네. 구석기인들은 수렵을 하고 그러니까 사냥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막 열매 같은 거 막 따먹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신석기 시대가 오면 점점 이제 집단으로 모여 있다가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정착 생활을 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가를 하거든요. 그렇죠. 모여서 농업을 하니까 요게 농업혁명인데요. 요게 1차 물결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 농업 중심 사회가 되다가 우리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공업 사회로 변하는 거죠. 요게 세컨드 웨이브, 제2의 물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업 사회를 벗어나는 정보통신혁명이 올 거다. 이게 제3의 물결. 요걸 예측했다는 거죠. 근데 1980년도에 그렇죠. 1980년에. 그래서 대단하신 거네요. 그렇죠. 엄청난 통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세기 초반을 생각하면 컴퓨터하고 뭐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면서 인간이 기계의 도움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컴퓨터의 역사. 컴퓨터 역사를 간단히? 예. 정보통신혁명. 처음에 컴퓨터란 게요. 계산기. 펀치카드로 뽕뽕뽕뽕뽕 뚫어서 하는 기계식 계산기였어요. 그게 1세대 컴퓨터예요? 아니요. 그건 1세대 앞입니다. 1세대 앞에. 그게 단순한 계산기였어요. 네. 1세대 컴퓨터는 뭐다? 애니악.
진공관으로 만든 컴퓨터입니다. 네, 그게 그러면 1세대. 2세대는 빨리 왔네. 네. 벨 연구소의 쇼클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1947년에 최초로 트랜지스터를 개발합니다. 그게 반도체를 이용한 트랜지스터 컴퓨터로 넘어갑니다. 이게 2세대 컴퓨터예요. 근데 그러면 3세대 컴퓨터는요? 네. 3세대 컴퓨터는 IC라고 해서 이 저희가 직접 시간이 배로- 없어갖고. 그렇죠. 네, 네. 이게 잭 킬비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요게 개발 노벨상까지 받는데요. 요게 집적도가 1960년대 10년 사이에 1000배로 증가합니다. 그러면 효율성이 높아졌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4세대 컴퓨터 예, 넘어갔겠죠. 4세대 컴퓨터는 1971년에 인텔에서 그 유명한 인텔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개발합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개발하니까 이게 또 점점 경량화되고 가격도 떨어져요. 스티브 잡스랑 스티브 워즈니악 이 두 사람이 이때부터 이제 4세대 컴퓨터 저희가 이제 진화한 사용을 하게 겁니다. 된 예, 거죠. 그렇죠. 예. 퍼스널 컴퓨터 PC를 개발하게 예. 됩니다. 그래도 길었어요. 다음으로 인터넷 역사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더 빨리 할게요. 예. 60년대 미국 국방부가 이 아르파넷이라고 있거든요. 이거 잘 나온 얘기입니다. 전쟁에서도 작동하는 이런 네트워크, 컴퓨터 통신망을 개발을 했어요. 여기서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쫙 분화합니다. 그래서 1983년에 인터넷이라는 민간 통신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이후 아시다시피 모든 부분에 아주 놀라운 속도로 전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군사 목적으로 사용했다가 이제 민간으로 넘어오게 된 게 그렇죠. 인터넷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의 장으로 들어가 볼 건데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 논의에 불을 붙인 계기가 뭐 있었다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때 세계 경제 포럼이 있었거든요. 2016년에 그때 4차 산업혁명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구체적인 내용들이 막 나와요. 근데 사실 이걸 잘 인식을 못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 2016년 3월에 엄청난 이벤트가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알죠. 고고 알파고 그쵸? 되게 부끄러워하시네요. 그렇죠. 알파고랑 이세돌의 세계 대결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은 알파고가 다 질 거라고 그랬어요. 이 바둑이 굉장히 복잡한 게임이잖아요. 경우의 수도 많고. 근데 이세돌 구단이 참패를 합니다. 4대1로 졌어요. 인간의 마지막 승리가 된다. 이제 AI를 이기는 마지막 인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AI가 너무 빨리 발전했다는 걸 몸소 느낀 거죠. 그럼 어떡하냐, AI. 4차 산업혁명의 논의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 정도까지 왔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고와 저는 성이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한자가 달라요. 한자가 다른데 이제 고3의 시대가 곧 올 겁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3의 시대. 네. 스카이넷 충성. 따다단 딴딴. 네, 그만하시고요. 예. 산업혁명의 기술 혁신은 현존하는 범용 기술 간의 복합적인 융합으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난다는 것이 특징인데 이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특정 기술도 중요해요. 근데 기술사의 융합이 더 복잡하게 전개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훨씬 중요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뭐 처음에 거론될 그 아까 얘기했던 인공지능 AI가 있을 거예요. 빅데이터 있습니다. 요거는 뭐 AI나 로봇, IoT,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후속 기술들한테 기반이 되는 기술이 될 테고요. 아까 얘기한 거 외에도 또 뭐 사물 인터넷이나 블록체인 요즘 핫하죠. 그리고 클라우딩 컴퓨터, 뭐 5G 이동통신, 3D 프린팅 같은 거 이렇게 쭉 꼽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근데 5G 같은 경우 지금 6G라 그래서 위성통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이 어느 하나 기술만 중요하다는 것보다 이 모든 기술이 융합돼서 발전하고 있다. 연결성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것들 지금 저희가 되게 많이 듣는 단어들인데 지금 저희가 이 4차 산업혁명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진짜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전 과제는 수정 자본주의의 미래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수정 자본주의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정 자본주의, 이제 자본주의가 극단적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대공황이랑 빈부격차 이런 게 뭐 폐해가 생겨나는 거죠. 요걸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 복지나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수정 자본주의거든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 공유결제가 활성화되고요. 공유경제. 예, 예. 삶의 질이 향상되는 기술 발전을 쭉쭉쭉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수정 자본주의가 더 보완이 돼서 이상적 모델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책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고3님께서 책의 에필로그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1700년대 후반부터 이제 지금 현재까지 쭉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세계사를 쭉 알아본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보면 영국, 뭐 미국, 독일 같은 나라들처럼 기술혁신 격동기에서는 혁신을 통해서 후발 국가가 강국으로 나설 수 있다.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라는 게 중요한 메시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세기에는 이런 국제협력 시스템, 아까 수정자본주의의 미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국제협력 시스템 같은 걸로 글로벌 불평등이나 갈등 같은 걸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언제나 마지막은 인류의 공존, 포용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걸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19가 시작되고 2020년 쭉 해왔고 과학관 유튜브 장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이번 편을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과수다는 마무리를 하고 다음 달에는 번외편으로 저희가 이때까지 1편에서부터 19편까지 했잖아요. 그거 내용을 가지고 와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때까지 많은 저희 간단하게 뭐 설명을 했지만 1700년대부터 2020년까지 오랜 시간 동안 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고3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것으로 과학책 수다 19편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녕. 안녕.